오늘은 회장님 댁 경호원으로 첫 근무날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순간 이끌리듯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분명 낯선 공간이었는데 거실 창가에 자리 잡은 그랜드 피아노만은 낯설지가 않았어요. 아니, 오랜 친구처럼 저를 잡아당겼어요. 따라란, 라, 솔, 파. 피아노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나의 손이 건반을 자연스럽게 연주했어요. 그 순간 사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놀라 주저앉으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 도윤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이를 본 사모님은 놀라서 주저앉으며 남인이라는 이름을, 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첫 만남부터가 가슴이 저려오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출근날 저는 윤 회장 댁 앞에 서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건 긴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익숙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풍경을 다시 마주한 것처럼 낯설면서도 아득하게 그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철문을 지나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단정하게 다듬어진 나무들, 규칙적으로 놓인 정원석, 그리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무언가 숨겨진 듯한 고요함이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마치 이 집의 중심처럼 자리 잡은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들거리는 표면, 정갈하게 닫힌 건반 덮개.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피아노만이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게 손짓하는 것처럼요. 보안팀장님이시죠?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네, 강도윤입니다. 저는 이 집 가정부 김 여사예요.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앞장서 걸으면서 집안 곳곳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 사모님의 방, 출입 금지 구역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자꾸만 거실의 피아노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저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 피아노는. 김 여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경고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건 사모님 외엔 절대 손 떼면 안 돼요. 그 피아노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억의 상징이거든요. 기억의 상징이요? 사모님께서 피아니스트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하지만 지금은. 김 여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피아노를 바라봤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건반을 만지고 싶어 근질거리는 것처럼요. 첫날 오후 저는 사모님을 처음 뵀습니다. 서연 여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사모님, 새로 부임한 보안팀장 강도윤입니다. 제 인사에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렇군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민이가 오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민. 그 이름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김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저를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단기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세요. 하루가 지나면 모든 걸 잊으시죠. 하루를요? 네. 매일 아침 깨어나시면 전날 일은 전부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민이 사모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매일 같은 슬픔을 반복한다는 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배정받은 별관 방에 누워서도 자꾸만 거실의 피아노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눈빛, 그녀가 중얼거린 이름.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관 쪽으로 걸어갔죠. 경호원이라는 명목으로 순찰을 도는 척했지만 사실 제 발걸음은 이미 정해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섰죠.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그락. 건반 하나가 스스로 눌린 것처럼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피아노가, 이 집이 저를 부르고 있다는 걸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묻혀버린, 어딘가에 남겨진 기억의 조각이 제 안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제가 찾아야 할 건 단순히 경호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이 저택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틀째 아침, 저는 사모님을 다시 뵀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창가에 서 계셨어요. 같은 하얀 블라우스, 같은 베이지색 치마. 심지어 머리핀까지 똑같았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는 어제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 눈빛엔 어제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던 게 정말이었어요. 그녀는 어제를 완전히 잊은 거였죠. 저는 강도윤입니다. 사모님을 보호하는 보안팀장이에요. 아, 그러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조차 이미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어제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매는 걸 느꼈어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겐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마치 카세트 테이프가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차를 마시며 같은 시간에 정원을 산책하는 그녀.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거실로 내려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반 덮개를 천천히 열고 하얀 건반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을 뿐이었죠. 그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까 두려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녀의 패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요. 텅 비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았어요. 그날도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피아노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받쳐 안았죠.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제 팔을 밀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다리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이나. 그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손을 놓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절했어요. 24년 전 그날이 고통이 그대로 녹아 있었죠.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뻗었고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죠. 따라란 라, 솔, 파, 쇼팽 녹턴 20번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치 평생 그 곡을 쳐왔던 것처럼 부드럽게 건반을 타고 흘렀어요. 슬픈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멈췄지만 이미 8마디를 연주한 뒤였죠. 이게.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은요. 그건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텅 비었던 눈동자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죠. 그건 남인이 손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인이가 마지막으로 쳤던 곡이에요. 6살 생일날 엄마한테 들려준 곡.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이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길.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작은 손, 피아노 건반,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잘했어, 우리 남인이. 저는 헛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꿈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졌죠. 사모님, 저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윤 회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여보, 이 사람. 그녀가 제게 손을 뻗었지만 회장은 그녀를 재빨리 돌려 세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모셔갈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사모님을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죠. 그날 밤 저는 제 손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 손이 어떻게 쇼팽을 칠 수 있었을까요? 왜 서연은 제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 희미한 기억의 조각은 뭐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서연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 손을, 제 연주를, 그녀가 흘린 눈물을 모두 잊어버린 거였죠. 강도윤입니다. 사모님을 보호하는 보안팀장이에요. 그러세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만난 적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당신이 제 손을 잡고 피아노를 가르쳐 줬을 때, 당신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줬을 때,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건반을 눌렀어요. 제 손가락은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움직였죠. 이 집이 저를 부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아노가, 그리고 낯설지 않은 이 집, 이 모든 게 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인이라는 이름이 제 귓가에 익숙하게 다가와 이 모든 우연과도 같은 인연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거려. 저택에서의 3주째가 되던 날, 저는 정원을 순찰하던 중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죠. 그녀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지친 표정. 하지만 그 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보안팀장님이시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강도윤입니다. 윤아린이에요. 이 집 둘째 딸이자 윤그룹 경영이사입니다. 할인의 악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선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뒷좌석에 제 아들이 있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죠.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 까만 머리,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 아이는 저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안녕?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제 얼굴을 관찰했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민준아, 인사해. 할인이 다그쳤지만 민준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삼촌, 외할아버지 어릴 때랑 눈이 똑같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인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진짜야.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 눈 모양이랑 눈썹 있잖아. 민준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본 걸 말하는 것뿐이었죠. 할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요즘 집안 사진첩을 자꾸 뒤적거려서.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요동치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그게 바로 윤 회장님을 말하는 거라면
저와 닮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삼촌, 나 할머니 보러 왔어. 할머니는 나 기억 못하지만 괜찮아. 민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게 일상이었죠. 민준이는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를 자주 보러 오니? 응. 엄마가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한대. 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민준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매일 모든 걸 잊는다는 것을요. 오후 4시쯤 할인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강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따라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무거운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할인은 문을 닫고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지금 위기예요. 무슨 일이신지. 비자금 유출 스캔들이 터졌어요. 언론에는 아직 안 나갔지만 내부 감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할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 경영지원실 부사장인 조상욱. 아버지의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직감이 그래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할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사 본사 보안 시스템 점검을 명목으로 경영지원실 서버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정식 절차를 밟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우 업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인의 눈빛엔 절박함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 일로 정신이 없으세요. 회사 일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과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피아노 밑을 기어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민준아, 뭐하니? 어제 여기서 굿을 떨어뜨렸어. 민준은 피아노 다리 뒤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 들었죠. 이게 뭐지? 아이가 보여준 건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파란색 플라스틱 피아노였어요. 하지만 오래되어서 색이 발해 있었죠. 삼촌, 이거 봐. 여기 글씨 있어. 민준이 장난감을 뒤집자 밑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YNM.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죠. 윤나민. 삼촌, 이게 뭐야?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을 받아들었어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아이의 장난감인 것 같아. 외삼촌? 응, 아마도. 저는 장난감을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24년을 피아노 밑에 숨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장난감 피아노를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YNM, 윤나민, 그리고 도윤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말도, 제 손이 기억하는 피아노도, 서연이 흘린 눈물도, 모든 게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눈, 이 눈썹, 이 얼굴이 누구와 닮았을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 집에 이끌렸는지, 그리고 남인이라는 이름이 왜 제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정말 윤남인이라면 그건 제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강도윤이라는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 과거도 모든 게 가짜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장난감 피아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7살 민준의 맑은 눈동자가 삼촌 눈이 외할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여기엔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회사를 흔드는 음모, 사라진 기억, 그리고 24년 동안 감춰진 진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부탁을 받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회장의 서재에서 보안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삼면이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거운 참나무 책상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지만 이 방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보안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창문 잠금 장치를 점검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방이 실제 크기보다 작게 느껴졌거든요. 책장 뒤를 두드려 보니 한쪽 벽면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텅. 속이 빈 소리였어요. 저는 책들을 하나씩 빼내며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법률 서적을 빼낸 순간 뭔가 딸깍 소리가 났죠. 책장 한 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숨겨진 문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지고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낮고 창문이 없는 밀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오래된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철제 금고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자물쇠엔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금고 위에 붙은 노란 메모지였습니다. 절대 열지 말 것. 회장님의 글씨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01년 3월 16일. 24년 전이었습니다. 윤남인이 실종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금고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금지된 상자 같았거든요. 강 팀장님? 갑자기 위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여기 계셨군요. 뭐 하세요? 할인이 숨겨진 문 앞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안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할인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제 뒤를 돌아보며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금고까지 내려가셨어요? 네. 하지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가 금지하신 공간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한번 발견했다가 혼났죠. 그 뒤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무엇 때문입니까?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때문이에요. 윤남인. 제 오빠요. 그 금고 안엔 오빠 실종 사건 자료가 들어있대요.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윤남인. 그 이름이 또다시 제 심장을 쥐어짰어요. 왜 숨겨두신 겁니까?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그 자료를 보시면 다시 무너지실까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봉인하신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아버지께 들키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금고, 그 안의 자료, 윤남인의 실종 사건,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숨겨진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죠. 금고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금고 자물쇠는 오래된 다이얼식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 봤어요. 생년월일, 기념일, 전화번호 뒷자리.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메모지에 적힌 날짜. 2001년 3월 16일. 저는 0316을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남인 실종 사건 자료. 2001년 3월 15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열었어요. 첫 장은 신문 기사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외아들 실종, 수사 미궁 속으로. 그 아래엔 어린 소년의 사진이 있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까만 머리, 큰 눈, 그리고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눈썹이, 입모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다음 페이지엔 목격자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보호자와 떨어진 후 사라짐. 검은색 승용차에 탄 것으로 추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사 중단. 증거 불충분. 미제 사건 처리.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후 증거. 조심할 것. 저는 테이프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걸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금고에 넣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틀 뒤 저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제 방에서 혼자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화질이 나빴지만 장면은 선명했어요. 놀이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날짜는 2001년 3월 15일 오후 5시 42분. 화면 속에서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그의 손목이 클로즈업 됐죠. 손목엔 독특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뱀이 칼을 감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문신을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화면은 아이가 남자의 차에 타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가 멀어지며 끝났어요.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신, 저는 분명히 봤어요. 최근에 이 저택에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퍼뜩 떠올랐어요. 사흘 전 회장님과 함께 온 방문객이 있었어요. 경영지원실 이사라고 소개받았죠. 그의 이름은 조상욱. 그리고 그가 악수할 때 저는 그의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문신이 있었어요. 뱀이 칼을 감고 있는 문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조상욱. 회장의 사촌. 할인이 의심하던 바로 그 사람. 그가 24년 전 윤남인을 납치한 범인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고요했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 그리고 회사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걸요. 저는 테이프를 다시 금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조상욱의 문신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윤태식 회장님께? 윤아린에게? 아니면 경찰에?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4년 전 테이프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조상욱은 지금 윤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죠. 함부로 움직였다간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저택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달빛이 하얀 건반 위로 쏟아졌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손을 감싸쥐고 있는 것 같았죠. 따라란. 첫 음이 울렸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이었어요. 제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느리고 슬픈 선율이 거실을 채웠죠. 저는 연주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곡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의 각도, 건반을 누르는 힘, 음과 음 사이의 호흡.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죠.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얀 잠옷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에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죠. 계속해 주세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향했어요. 그리고 연주를 이어갔죠. 이번엔 마지막까지 쳤습니다. 모든 음표가, 모든 리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제 옆에 섰어요. 그녀는 피아노를 내려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죠. 이 곡은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민이가 6살 때 쳤던 곡이에요. 제 생일 선물이라며. 일주일 동안 혼자 연습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을요. 나민이 손은 작았어요. 한 옥타브도 겨우 닿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모님이 건반 한 곳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짚지 못하고 옆으로 살짝 밀듯이 쳤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모님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방금 그렇게 쳤거든요. 한 옥타브를 제대로 짚지 못해서 살짝 미끄러지듯 연주했죠. 당신 손이 나민이 손과 똑같아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치는 걸 보니까 기억이 나요. 나민이가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연습하던 모습이, 땀 흘리면서도 웃던 얼굴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당신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강 팀장. 갑자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식 회장님이셨어요. 그는 서재 쪽 복도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 여보. 회장님이 다가와 사모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시 올라가야지. 밤이 깊었어. 여보, 이 사람이. 알아. 내가 모셔갈게. 회장님은 제 눈을 피하며 사모님을 부축했어요. 사모님은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그녀의 눈빛이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피아노 앞에 남았어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왜 사모님은 제 연주를 듣고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모님을 찾아뵀어요. 인사를 드리려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어제처럼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팀장님. 사모님이 먼저 인사했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젯밤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좋은 연주를 들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이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죠. 그녀가 전날의 일을 기억한 건요. 사모님께서 기억하세요? 네. 이상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가 생각났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내려갔던 것. 그리고 당신의 손을. 사모님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기적이라고 할까요? 김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정말 어제를 기억하세요? 그래요. 김 여사 오늘은 기분이 좋은 것이 머릿속도 맑아요.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연주가 서연의 기억을 되돌린 걸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후에 윤태식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 팀장, 자네와 이야기할 게 있네. 회장님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그는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내 아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를 기억했네.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다행입니다. 자네가 친 피아노 때문인 것 같아.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 자네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나?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요. 기억하는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저는 숨이 막혔어요. 회장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흐릿합니다. 그렇군.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자네 컵에서 채취한 거야. DNA 검사를 하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네. 하지만 확인해야 해. 자네가 누구인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거울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 이게 정말 제 이름일까요? 아니면 저는 윤남인일까요? DNA 검사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저는 윤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정식으로 보안 시스템 점검을 요청했거든요. 회사 내부 서버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한 조사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조상욱의 비리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30층 규모였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죠. 저는 로비를 지나 보안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 팀장입니다. 보안 점검차 왔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어요. 우리는 지하 2층의 서버실로 내려갔죠. 차갑고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여기가 주 서버실입니다. 경영지원실 자료도 여기 백업돼 있어요. 혼자 작업하겠습니다. 보안상 그래야 해서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할인이 알려준 접속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죠. 재무, 인사, 계약, 비자금 관리. 비자금 관리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저는 최근 3개월간의 파일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이상한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이름 없는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승인자는 조상욱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파일을 열어봤어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리고 24년 전 폴더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1년 3월.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달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였어요. 윤남인 실종 사건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 20억 원. 청구인 윤태식.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회장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쳐갔죠. 그 계좌 이름은 조상욱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조상욱이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뜻이었죠. 아이를 납치하고 보험금까지 착복한 거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손목에 문신. 조상욱이었습니다. 보안 점검 중입니다. 저는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하지만 조상욱은 이미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보안 점검이라. 윤태식 회장께서 승인하셨나요? 윤아린 이사님의 요청입니다. 윤아린 이사가? 조상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팀장이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회장 남댁. 경호를 맡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호원이 왜 회사 서버를 뒤지고 있죠? 조상욱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강화 작업입니다. 최근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난 그런 보고 못 받았는데. 조상욱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손목 문신이 제 눈앞에 스쳤어요. 뱀이 칼을 감고 있는 모양. 24년 전 테이프 속 그 문신이었죠. 앞으론 이런 작업 전에 저한테 먼저 보고하세요. 전 경영지원실 부사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상욱은 비웃듯 웃으며 서버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조상욱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윤아린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할인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찾으셨어요? 네. 보험금 착복 증거입니다. 저는 USB를 건넸어요. 할인은 그걸 받아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조상욱이었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 매달 5천만 원씩 빼돌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횡령이에요. 명백한 범죄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조상욱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버실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위험해지는군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사님도 조심하세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놀랍게도 기억을 점차 회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도 오늘도 기억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할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 팀장님 덕분인가 봐요. 당신이 피아노를 치고 나서부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도윤 씨 왔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악보를 가리켰어요. 이거 아세요? 쇼팽 녹턴 20번이에요. 나민이가 쳤던 곡. 저도 다시 쳐보려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공중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움직일 뿐이었죠. 같이 쳐볼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쳤어요. 따라란. 사모님이 따라 쳤습니다. 어설프지만 음이 맞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함께 연주했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곡을 치면 나민이가 떠올라요. 작은 손으로 열심히 치던 모습, 땀 흘리면서도 웃던 얼굴. 사모님, 도윤 씨를 보면 이상해요. 당신 눈을 보면 나민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강도윤 씨도 느껴지나요? 이 익숙함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네. 회장님은 종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봉인된 상태였죠. 아직 열어보지 않았네. 자네가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 24년 전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 만약 자네가 내 아들이라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 24년 동안 자네를 찾지 못한 아비로서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열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윤남인이었습니다. DNA 결과지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 제가 바로 윤남인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과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장님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4년 동안 찾았네. 온 나라를 뒤졌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도 계속 압박했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자네가, 아니, 나민이가 스스로 돌아온 거야.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줘.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발,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아버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를 껴안았어요. 떨리는 품이었죠. 미안하다.
내 손을 놓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머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어제를 기억하고 있었죠.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여보, 남이나 앉아봐. 아버님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가, 아니, 이 사람이 우리 남인이야. 어머님의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아. 어머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남인아, 정말 남인이니? 네, 엄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엄마, 제 안, 어딘가에 묻혀있던 기억이었죠.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목 놓아 울었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내 손을 놓쳐서. 엄마의 품에선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연꽃 향이 섞인 비누 냄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이 큰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웃음소리. 솜사탕. 그리고 갑자기 놓쳐버린 손.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꼬마야, 길을 잃었니?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까지. 그리고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엄마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남이나. 하지만 차가 출발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멀어졌죠. 엄마. 저는 엄마의 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남이나.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기억나니? 그날이 기억나? 네. 놀이공원. 회전목마. 그리고 엄마 손을 놓쳤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 딱 10초.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잠깐 돌아섰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난 매일 그날을 잊고 싶었어. 너무 아파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이 그날을 지워버린 거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연의 단기 기억 상실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트라우마였죠. 너무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해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날 기억하잖아요. 응, 이제 기억해. 내가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오후에 할인이 민준과 함께 왔습니다. 할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그럼 삼촌이 아니라 외삼촌이에요? 응. 이제 남인 외삼촌이야. 우와. 진짜 사진이랑 똑같았네.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김 여사가 문을 열자 조상욱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엔 2명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회사 법무팀처럼 보였죠. 회장님, 급히 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상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우리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어요. 그 눈빛엔 의심과 적의가 가득했죠. 강도윤 팀장도 계시네요. 잘 됐군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욱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에 던졌어요. 회사 기밀 자료 무단 열람, 그리고 개인 계좌 정보 해킹.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도윤이 회사 서버를 무단으로 뒤졌습니다. 제 개인 정보까지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상욱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의 눈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상욱의 고발을 듣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킹이라니 무슨 소리야? 태식이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조상욱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해온 각본처럼 말했죠. 형님, 강도윤은 회사 서버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경영진의 개인정보를 빼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안 점검이었어. 내가 허락했네. 허락하셨다고요? 그럼 이것도 아십니까? 조상욱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버 접속 기록이었죠. 강도윤이 제 계좌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24개월간의 거래 내역까지요. 이게 단순한 보안 점검인가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열람했습니다. 뭐라고? 조상욱의 눈이 번뜩였어요.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니까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할인이 일어나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했죠. 조상욱 부사장, 당신은 지난 3개월간 매달 5천만 원씩 회사 자금을 유령 계좌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24년 전엔 할인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오빠 윤남인의 실종 보험금 20억 원을 착복했죠. 조상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VHS 테이프를 꺼냈죠. 2001년 3월 15일 오후 5시 42분 놀이공원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당신이 6살 아이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조상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손목의 문신도 선명하게 보이죠. 뱀이 칼을 감고 있는 문신. 당신이 지금도 차고 있는 바로 그 문신이요. 저는 조상욱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그의 셔츠 소매 아래로 문신 끝부분이 보였죠. 조상욱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쳤군. 이게 무슨 조작극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날 당신을 봤어요. 주차장에서 제 아들을 데려가는 걸요. 조상욱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짜고 친 거지.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거기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그리고 경찰도 부를 거야. 조상욱, 자넨 끝났네. 조상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명씩 노려봤어요. 특히 저를 오래 쳐다봤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돌아서서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의 포문이 열린 거였죠. 다음 날 오전 윤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타원형 회의 테이블 주위로 12명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어요. 조상욱도 끝자리에 있었죠. 그의 얼굴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태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비리건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회장님,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상욱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죠.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최근 경영 판단 착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임을 제안합니다. 이사진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최근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계십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을 아들이라 우기시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저를 공격하시죠. 조상욱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는 이미 이사 몇 명을 포섭한 게 분명했죠. 저는 회장님의 정신 감정을 요청합니다. 안 돼요. 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상욱 부사장이야말로 회사를 좀먹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인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빨간 줄로 표시돼 있었죠. 이건 지난 3개월간의 비자금 유출 내역입니다. 모두 조상욱 부사장 명의 계좌를 거쳐갔어요. 이사진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24년 전 기록입니다. 할인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보험금 청구 내역이었죠. 윤남인 실종 사건 보험금 20억 원. 이 돈은 회장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조상욱 부사장이 중간에서 가로챘죠. 거짓말입니다. 조상욱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죠. 이건 조작된 자료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일어나 VHS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놀이공원 주차장, 우는 아이, 그리고 다가가는 남자의 손목. 뱀과 칼 문신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조상욱 부사장님, 소매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상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손목을 감추며 뒷걸음질 쳤죠. 이건 함정이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조상욱 씨 횡령과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조상욱은 소리쳤어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도 이 회사 일가족이야. 형님, 제발. 하지만 태식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조상욱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죠. 이사 여러분, 태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 윤남인이 돌아왔습니다. 24년 만에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 제 아들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할인과 함께요. 이사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강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윤남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남인아. 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님의 눈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조상욱이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택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호원이 아니었죠. 이 집의 아들로서, 윤남인으로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30살까지 강도윤으로 살았던 제가 앞으로는 윤남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답을 찾아갔어요. 저는 둘 다였습니다. 강도윤이면서 동시에 윤남인이었죠. 과거를 잃었지만 새로운 미래를 찾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오후 아버지가 저를 2층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인아,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는 복도 끝 방 앞에 섰어요. 저는 그 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잠겨 있던 방이었죠. 아버지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죠. 아버지가 커튼을 걷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을 봤어요. 작은 침대, 책상, 책장. 벽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피아노 그림, 가족 그림, 놀이공원 그림. 내 방이었어. 24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작은 자동차, 공룡 인형, 크레파스, 그리고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엔 엄마와 아빠가 있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저였군요. 그래. 넌 피아노를 참 좋아했어. 매일 여기 앉아서 연습했지.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침대였어요. 6살 아이에게 맞는 크기였죠. 아버지, 제가 여기서 잔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정말? 네. 창문으로 달이 보이던 밤.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목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 남인아. 진짜로 집에 온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할인, 민준. 그리고 저.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회사 일은 걱정 마요. 제가 당분간 다 처리할게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할인이의 강인함이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할인이는 모든 걸 이해하며 순응하듯 이 시간까지 혼자 견뎠을 거예요. 그런 할인이의 눈빛이 처음 보게 된 날부터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비밀 업무를 돕는 것에 흔쾌히 승낙을 했는지도요. 민준이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아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죠. 남인 외삼촌, 이제 계속 여기 있어요? 응. 이제 안 가. 좋아. 그럼 내일 같이 놀아줘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인아, 피아노 좀 쳐줄래? 우리 모두 듣고 싶어.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피아노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뭘 칠까요? 쇼팽 녹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죠. 따라란 라, 솔, 파. 익숙한 선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슬픈 곡이었지만 이젠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엄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쳤어요. 저는 오른손, 엄마는 왼손을 맡았죠. 우리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췄습니다. 때론 부딪히고 때론 어우러지며 마치 24년의 시간을 메우듯이요. 곡이 끝났을 때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죠. 고마워, 남인아.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저를 잊지 않아줘서.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인도 민준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얼마 되지 않은 짐이지만 어렸을 적 제 방에 짐을 정리해 놓으니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이젠 진짜 한 식구 같네요. 원래 내 집이었잖아. 엄마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엄마,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 제 기억이 왜 사라진 걸까요? 24년 동안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였을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그 고통을 견디려면 잊어야 했던 거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이었죠. 사랑이 기억보다 강한가 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널 잊었어도 내 마음은 널 기억했으니까. 우리는 함께 정원을 내려다봤어요. 민준이 뛰어놀고 있었고 아버지가 나무에 물을 주고 계셨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기적이었어요. 엄마, 응? 저는 여전히 강도윤이기도 해요. 그 이름으로 산 시간도 제 인생이니까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윤남인으로도 살 거예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요.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누구든 넌 우리 아들이니까.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창문으로 달이 보였죠. 엄마가 말한 그 달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처럼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이었어요. 저택의 정원엔 장미가 만개했고 나무 그늘이 짙어졌죠.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오후엔 아버지와 회사 일을 배우고 저녁엔 엄마와 피아노를 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겐 기적 같은 나날들이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환갑 생일이었거든요. 우리는 거실을 정성껏 꾸몄어요. 꽃다발, 풍선, 케이크. 할인 누나와 민준도 일찍 왔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함께 촛불을 켰습니다. 60개의 작은 불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췄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셨죠. 고마워요, 얘들아. 이게 꿈만 같아. 소원 빌어요, 엄마.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촛불을 불었어요. 우리는 박수를 쳤죠.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이뤄진 소원이야. 우리 나민이가 돌아온 거.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민준 학교 이야기, 그리고 추억 이야기. 나민아, 기억나니? 내 6살 생일 때 엄마한테 피아노 연주 선물했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요. 한 달 동안 몰래 연습했었죠? 맞아. 매일 밤 내 방에서 소리 없이 건반 연습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빠도 이번 엄마 생일에 연주 선물하는 거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했어요. 우와, 빨리 듣고 싶어요. 민준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건반을 쓰다듬었죠.
이 피아노는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엄마, 같이 쳐요. 나도? 네. 우리 함께 쳐요. 엄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매일 함께 연습한 덕분이었죠. 쇼팽 록턴 20번이요? 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쳤어요. 따라란. 엄마가 화음을 더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건반 위에서 만났어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곡을 만들어갔죠. 선율이 흐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어린 저의 모습을, 작은 손으로 피아노를 치던 6살 나민을, 엄마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던 모습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도, 낯선 곳에서 자라며 느낀 외로움도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왔으니까요. 곡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거실을 채웠어요. 저와 엄마는 동시에 건반에서 손을 뗐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아버지와 할인과 민준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고마워, 나민아.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도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엄마는 매일 저를 잊었지만 마음속으론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을 잃었지만 제 영혼은 늘 이 집을 그리워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정원으로 나갔을 때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민아, 잠깐 이리 와봐. 엄마는 피아노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악보를 꺼냈죠. 이거 기억나니? 악보엔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곡. 나민이가. 제 손글씨였어요. 6살 때의 삐뚤빠뚤한 글씨였죠.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응. 24해 동안 버리지 못했어. 이게 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엄마가 악보를 펼쳤습니다. 쇼팽 록턴 20번이었어요. 제가 6살 때 엄마를 위해 연습했던 그 곡이었죠. 매일 이 악보를 봤어. 그리고 기도했지.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이 곡을 다시 쳐줄 거라고. 그 기도가 이뤄졌네요. 그래. 이뤄졌어. 엄마는 악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제 이건 슬픔의 악보가 아니야. 희망의 악보야. 오늘의 사연을 통해 평범하게만 보였던 우리의 집이 새삼 특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행복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행복한 스푼 저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인생유람이었습니다.